진실한 자세와 성실한 자세와 절실한 그 심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직에서는. 그러고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이제 한 30년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을 제가 점심을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 모셨는데, 그때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저하고 뭐 몇 사람이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제 건강이 다 한 것 같아. 이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국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울컥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한 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느끼신 거야.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한 30년, 40년이 넘었구나. 1980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감옥살이 하면서부터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지금 살아왔는데,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니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선 때보다는 재선이 다르고, 재선 때보다는 또 3선이 다르고, 이렇게 선수가 갈수록 시야도 넓어지고, 맞으면 직책도 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색하시죠? 제가 구호 외치면 호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으로 해주세요. 제22대 국회 화이팅!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초선의원 화이팅! 화이팅! 예, 먼저 이렇게 국회에 당선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 가서 그랬는데 축하 드리면서도 좀 걱정스러워요. 21대 국회하고 22대 국회는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거기 당선된 의원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22대 국회는 그거보다 의석이 더 많아졌는데, 조국의 혁신당까지 합치면은, 과연 21대부터 더 일을 잘 할까? 걱정스러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제가 당대표였는데,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여당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요? 투쟁한다고 할까? 싸운다고 할까? 그런 게 필요 없을 때거든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2년은 야당이 됐는데, 이제 진짜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4년이 그냥 별 적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3년은 길다. 뭐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거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까. 그거에 잘못 부응하면은 또 비판이 굉장히 거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초반 2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초반 2년이 어려운 건데, 초반에 실패하면 되게 그 다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 초반 2년을 잘 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제 그런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저는 제 선거를 7번, 그 다음에 지난 총선하고 이번 총선까지 해서 9번,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6번,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5번 해서 한 20번 정도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봤는데, 선거 치를 때마다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국민들 마음이 어떨까, 결과가 어떨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한 30몇 년 동안 선거를 가지고 살아온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20번 치렀기 때문에. 근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는 저는 처음부터 낙관을 좀 했어요. 예, 저 하도 무도한 정권이라서 빨리 심판하자 할 때 마지막 선거가 그거 못 참겠다, 심판하자. 마지막 선거 구호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옛날 자유당 때 하던 구호라서 아주 진부한 구호입니다. 근데 그게 먹힐 정도로 그 무도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심판하자라는 그 구호가 아주 잘 먹히는 그런 선거여서 밖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지역구에서 한 150개 이상은 먹겠구나. 비례대표 어차피 뭐 연동형이 됐으니까 좀 적더라도. 그래서 그 낙관을 했는데 말은 못하고 선거를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21대가 163석에 그때가 17개, 그래서 180석이었는데 이번에가 161석에 10석, 그러니까 171석이 된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12석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비슷한 숫자예요, 숫자로 보면은. 근데 의미는 훨씬 크죠. 우리가 야당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당으로 했으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야당으로 해서 이렇게 얻은 게 의미는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당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의식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난 한 4년 동안에 그 당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권리당원이라는 숫자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리당원이 주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당원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대한 당은 없을 거예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당이 그 독일의 3인당 그런 정도인데 3인당도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당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당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이 국가가 주는 그 지원금 그게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네, 당비가 한 200억 정도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한 130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그때는 빌려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립을 하고, 이 당사도 다 완납을 했어요, 이제. 이걸 그때 200몇십억 주고 이제 샀는데, 할부로 매달 제가 당대표 할 때 1억 5천만 원 제가 할부로 이제 갚아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납을 해서 완전히 우리 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당이 활성화되고 당원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돼가지고 그 시도당은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쌓인 데는 막 한 30억씩, 40억씩 이렇게 쌓여 있고 아주 적은데도 세종시당 같은 경우는 지구당이 2개밖에 없는데도 4억이나 쌓여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됐죠. 윤석열 정부 무능하고 이건 뭐 구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국회에 되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해나갈 건가? 이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상임위 활동도 해야 되고 중앙당의 그 과제도 이행을 해야 되고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이제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지구당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임위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테레비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걸 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지난번 21대 국회 초선 때 그 당선된 사람들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적에 지역과 중앙 의정 활동을 6대4로 해라. 근데 자기가 그 끝나고 보니까 4년 끝나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았더라. 지역을 4로 하고 중앙을 6으로 했더니 그게 적절했다. 뭐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하던데 뭐 그게 꼭 6대4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과 상임위와 중앙당 활동, 그 다음 언론, 요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맞춰야 돼요. 균형 있게 잘 맞춰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부터 2년은 이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막 싸워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라서 그때는 아마 언론하고 중앙당 일을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거예요. 지역보다도 요구가 더 많을 거고 어젠가요? 그젠가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때 이제 이 참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경선할 때 보니까 그런 걸 잘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이재명 아주 열렬히 하는 사람인데 경선에 떨어졌어요. 응?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떨어질 줄 모르고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경선에 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했더니 보이게 싸우질 않았다고. 응? 내놓고 싸우질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선 때 이번에 된 사람보다 여론조사가 17%가 앞서갔었어요. 내가 가서 축사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경선 때부터 맨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한테 내놓고 싸우질 않았다고. 이제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민감해요, 지금. 응? 우리 권리당원들이.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반 2년은 중앙당, 대여투쟁,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거예요. 그래야 당원들이 오해하지 않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시간을 잘 안배하고 역량을 잘 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일종의 그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퍼블릭 마인드. 그 다른 것보다도 이 맞아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퍼블릭 마인드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우리 시대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사회 경제적 구조 이것이 두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령 우리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게 참 험난한 역사 아닙니까? 이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조대왕 전문가 여기 계시네요.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지금 200년이 넘었잖아요. 220년이 됐는데 제대로 된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있어 보질 않았어요. 완전히 조선조는 그 후에 그냥 맞으면 외척 정치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러고서 일제 침탈기로 강점기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당 때 독재를 했고,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2220년 사이에 210년 사이에 딱 우리가 저기 계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딱 12년, 220년 중에 12년을 우리가 집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된 그런 국가입니다. 이제 통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한 나라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은 이렇지만 이 구조적으로 막 양극화가 심하고 주로 재벌 위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보수화된 경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통시적으로도 그렇고 공시적으로도 보수화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이 맞으면 나라를 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당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요, 지금. 민주화가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역사적 과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의 그런 큰 구조적 과제를 당원들이 지금 뒷받침해줘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제가 다녀봐도 제일 디지털화됐다고 하는 게 미국의 무브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 당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아주 강력한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55년도입니다. 자유당이 하도 독재를 하고 나중에 4.4.5 개헌까지 하다 보니까 4.4.5 개헌 때부터 신익희를 비롯한 정치하시던 분들이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만든 게 55년도에 우리가 창당을 해요. 그리고 56년도에 신익희 후보가 출마를 해요. 우리 당 대선 후보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70년, 내년이면 70년이잖아요. 55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87년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저도 한 30몇 년 이렇게 됐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참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도 있고 그 책임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나중에 당에서 우리 민주주의 당 책이 있잖아요. 네. 응? 그거를 의원들한테 한 번씩 좀 드리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걸 쭉 읽어보면 우리 당 창당 일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거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게 60주년 행사 때 공들여 쓴 책이거든요. 이제 그 점으로 한 이제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역사의식과 지금 우리 사회 구조 이거를 아는 게 그게 퍼블릭 마인드가 우선 의원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임위든 언론 활동이든 특히 요새 이제 언론 같은 경우가 조중동이라든가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 요즘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안 봐요. 우리 쪽 사람들은 더 안 보고 일반 국민들도 옛날처럼 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언론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왜곡돼 있어요. 그 미디어들이. 그러니까 호소력도 좀 적고 우리 요즘에는 여기서 권력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응? 스마트폰에서. 응?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응? 여기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 누나가 80 지금 2살이신데 하루 종일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서 좋은 화면을 자기 올케한테 보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것 좀 보라고. 응? 나한테도 좀 보여주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응? 그만큼 바뀌었는데, 미디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바뀌고, 자기 의견을 내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댓글도 달기도 하고, 이걸 또 잘라가지고 짤이라고 돼요, 짤. 동영상을 압축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한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경선 때도 보면은 이거를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이걸 소홀히 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뭐라고 그럴까, 극성당원이라는 할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미디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선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도 요즘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옛날 정편이라든가, 레거시 미디어한테는 자기들 의견을 낼 수가 없잖아요. 수단이 없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자기들 의견을 막 투사하잖아요. 댓글 같은 거 내가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댓글 분위기를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기겠다.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댓글 분위기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 그런 점에서 그런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를 잘 하려면은 사회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상임위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고 자꾸 이제 변해 가잖아요. 요즘에 저보고 하라면 못해요. 내가 알던 옛날 상임위 지식은 다 지나갔어. 숫자도 지나갔고,
이게 자꾸 맞으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변화하는 이거를 따라가야 그 상임위에서 뭐랄까 고리를 안 놓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하려면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실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옛날 것도 빨리 복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임위를 소홀히 하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잘하려면 상임위에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좌관들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어떤 아는 국회의원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별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한번 지역구에 당선이 됐어요. 그 예결위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아니 또박또박 읽어요. 보좌관이 아주 잘 준비했어. 또박또박. 그래서 아니 언제 그렇게 공부했대? 내가 아나? 우리 보좌관이다. 써준 걸 한 줄도 안 빼고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들으면은 내가 보기엔 막 예결위에서 아주 출중해. 실제로 재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쩔쩔매. 왜냐면 그 질문대로만 하니까.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결위가, 아니, 질의서를 누가 썼느냐 했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당에 있던 전문위원을 자기 보좌관으로 데려간 거야. 내가 채용했던 우리 당 전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 보좌관으로 데려간 거야. 거기다가 다 맡겨놓고, 그걸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런 보좌관들을 잘 써가지고, 응? 내 방이 예결위를 아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방 비서관들이 예결위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잘 써서 그 상임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그래야 정부 측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신뢰도 하고 겁도 먹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정부 측 사람들은 실질 가지고 그 시간만 끌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임위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각 분야마다. 응? 그러고 이제, 오늘도 아까 내가 저기한테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당도 운영을 해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 검소하게. 응? 평상시에 살던 거하고 똑같이, 응? 검소하게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붕 떠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응? 어항 속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응?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7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응? 항상 조심하고 어항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고 이제 그게 자세예요, 자세. 응?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삼실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응? 진실. 우선 마음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응? 마음이 진실. 그 다음에 자세는 성실하게. 응? 그리고 절실하게. 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했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이제 민원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건성으로 처리하면은 그건 안 돼요. 기본 자세가 아주 절실하게 꼭 해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은 민원을 갖고 온 사람도 이해가 가.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양해가 돼요. 근데 건성으로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안 될 것도 내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막 계속 방법을 찾아보면은 해결이 돼. 내가 신림동에서 난곡이라고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어요. 네. 그 난곡 거기가 이제 막 그 옛날 그 공동묘지 자리에 막 그 천막 치고 살고 막 하던 그 서울의 대표적인 그 맞아요 산동네였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난 정착이 거기 한 번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역구야 거기가 내 지역구.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지나갈 때마다 막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찾아지지도 않고. 맨날 그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 생각만 하고 다니다가 그 누가 자문을 하나 해줬는데 임대 아파트를 한쪽에다 좀 짓고 그러고 그쪽으로 그 가옥주들을 세입자를 옮기고 세입자가 옮겨놓은 데다가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순환식 개발을 하자고 누가 한 사람이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유지가 있어야 이제 그럼 임대 아파트를 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주공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LH죠. 협의해가지고 그 좀 땅을 사라 주공이 LH가 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우선 먼저 짓고 1,500가구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거기로 옮기고 순환식으로 그러니까 한 6,000가구가 넘으니까 4번에 나눠서 그럼 거기를 개발을 하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저기를 지목을 바꿔야 되는 거라. 거기가 이제 풍치지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적률이 20%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서울시 시장 하던 분을 만나서 내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지목을 좀 바꿔달라. 150%로 좀 바꿔달라.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풍치지구를 흔들려고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을 한 사람만 설득을 해가지고 그때 10몇 분이었는데 한 1년 만에 얻어냈어요.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사유화되는 게 아니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저기 이렇게 하면은 충돌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공익적인 거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풍치지구는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만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4단계로 나눠가지고 6,500가구를 다 해결을 했어요. 충돌 하나 안 생기고. 처음에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6년 만에 6년이 아니고 15년 만에 해결했어요. 4개로 나눠가지고. 저기 우리 저기 예. 봉천동에서는 막 충돌이 생겼잖아요. 사방사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사당동에서도 막 사고 나고. 신림동만 사고가 없이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지금도 내가 거기 가끔 아는 사람도 있어서 가보면은 참 보람스러워. 참 뿌듯해요. 이게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구나. 그런 이제 진실한 자세와 성실한 자세와 절실한 그 심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직에서는. 그러고 겸손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이제 한 30년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을 제가 점심을 모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 모셨는데, 그때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저하고 뭐 몇 사람이 같이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제 건강이 다 한 것 같아. 이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국민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울컥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한 9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느끼신 거야. 응? 네. 이제 그래서 뭐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한 30년, 40년이 넘었구나. 1980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감옥살이 하면서부터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지금 살아왔는데, 그분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니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선 때보다는 재선이 다르고 재선 때보다는 또 3선이 다르고 이렇게 선수가 갈수록 시야도 넓어지고 맞으면 직책도 주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